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건설회사 CEO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그 남자의 인생은 서류 위에서 완벽했습니다. 박준호 42의 나이에 서울 강남에 30층짜리 빌딩을 올린 건설회사 CEO로 재계에서는 이미 성공 신화로 불리우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도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날 아무 예고 없이 떠났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야? 12해 전 그의 곁을 떠난 여자.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번영의 도시 속에서 준호의 성공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어요. 잃어버린 사랑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책상 위에는 미래 도시 프로젝트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대형 프로젝트였죠. 서류를 정리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준호 대표님?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요. 준호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누구지? 그는 즉시 경쟁사 김태석이 떠올랐습니다. 미래 도시 프로젝트에 입찰해서 자신에게 패한 후 그는 공공연히 준호를 적대시해왔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그의 마음이었어요. 차에 다가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차 문을 열자마자 뒷좌석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췄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들이 가까이 있어요. 11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깨끗하지만 다소 낡은 옷을 입고 있었죠.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하는 준호에게 소년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검은 차가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회로로 나가야 해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검은 세단이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넌 누구니? 어떻게 여기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기 지하 주차장 비상구로 나가면 됩니다. 이상하게도 준호는 이 낯선 소년의 말에 따랐습니다. 차를 출발시키고 소년이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어요. 검은 세단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준호는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 차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소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을 때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눈매, 수진의 눈과 닮아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박민준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떤 물건을 만지면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어둠이 드리운 주차장에서 작은 목소리가 준호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었어요. 준호는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아, 넌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엄마만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아저씨를 찾아온 이유가 중요해요. 아저씨가 위험해요. 그들이 아저씨를 해치려고 해요. 준호는 도로에 집중하면서도 계속해서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추격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아저씨, 빨리 출발하세요. 제가 본 장면에서 여기 머물면 큰일 나요. 좋아, 내 말을 믿어보자. 어디로 가야 하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요. 그들은 아저씨의 집을 알고 있어요. 준호의 마음속에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차는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가는 차창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꽉 쥐고 백미러를 자주 확인했지만 검은 세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뒷좌석의 소년 민주는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준호는 민준이 가리키는 좁은 골목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엔진을 끄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좀 설명해 줄래?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알았는지, 왜 나를 도와주는지.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반지 좀 보여주세요. 준호는 자신의 왼손에 있는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떠나기 전 그녀가 준호에게 선물한 은반지였어요. 수진의 흔적을 지우지 못해 12해 동안 끼고 다녔던 물건입니다. 준호는 반지를 빼서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반지를 받아들자마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몇 초 후 민준은 눈을 뜨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반지에서 보이는 건 아저씨의 옛 사랑과 이별의 순간이에요. 여자분이 아저씨에게 이 반지를 주면서 언젠가 돌아올 게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이 정확히 그 말을 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이별 순간을 이 아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말하는 그 위험을 어떻게 막아? 저는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의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아저씨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검은 차를 봤어요. 차 문을 살짝 만졌더니 그들이 아저씨를 해치려는 계획이 보였어요. 그들이 누구야? 김태석의 사람들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사업상 경쟁이 이렇게까지 위험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어. 근처에 내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 그곳에서 좀 더 이야기해보자. 추격의 밤길에서 민준의 손길이 잊힌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을 느꼈어요. 차를 다시 출발시켜 한적한 골목 카페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24시간 운영하는 조용한 곳이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핫초코를 2잔 주문했어요. 민주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그들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준호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수진을 닮았어요.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준아, 너의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민준은 핫초코를 조심스럽게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할머니 댁에 계세요. 제가 몰래 나왔어요. 엄마가 아저씨 이야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엄마 이름이 뭐니?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이요. 준호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계산되었어요. 민준의 나이, 수진이 떠난 시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준아, 혹시 내가 내 아들인 거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기 속에서 드러난 진실의 조각들이 준호의 세계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테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찾아오라고 했니? 직접 찾아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래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보고 스스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저씨 주변에 숨겨진 비밀이 많아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면에서 분노와 혼란, 그리고 묘한 희망이 뒤섞였어요. 김태석이 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아저씨의 과거도 알아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 대해서도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태석이 수진과 민준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그들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맞서자. 내 능력이 우리를 구할 열쇠일지도 몰라. 민준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지만 어딘가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아저씨, 먼저 엄마를 만나야 해요.
엄마는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해 만에 수진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가자, 엄마가 계신 곳으로. 카페를 나서는 그들의 뒤로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밤의 서울은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차는 한강을 끼고 달리며 강남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민준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1시간 넘게 달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골목길 사이로 들어가자 작은 단독주택이 나타났어요. 저기예요. 할머니 집이에요. 준호는 차를 세우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2해 동안 상상해온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려는 찰나였어요. 민준이 먼저 차에서 내려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따라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은 더 무거웠고요. 대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눈이 준호와 마주쳤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준아, 어디 갔었니? 걱정했잖아. 수진은 민준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단 한마디로 12회의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아저씨가 위험해요. 검은 차가 따라왔어요. 민준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빨리 들어와요. 이야기는 안에서 해요. 그들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나이 지긋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할머니로 보였어요.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수진이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노파는 준호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시간이 됐나 보구먼.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노파가 마치 자신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수진은 민준에게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향했어요. 거실에 세 사람만 남았을 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해. 설명할 기회가 없었어. 12해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어. 그리고 이제 와서 알게 된 사실은 내가 아들이 있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이 뒤섞였어요. 준호야, 떠날 수밖에 없었어. 우리 혈통의 힘 때문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파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가문은 오래전부터 특별한 능력을 지녀왔다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의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지. 하지만 이 능력은 위험을 불러오기도 하네. 수진이는 내가 위험해질까봐 떠났던 거야. 준호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민준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기에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 민준이도 그 능력을 물려받았어요. 사실 더 강하게요. 나보다 훨씬 선명하게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수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민준이가 나를 찾아온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과 노파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태석이라는 사람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당신의 약점을 찾고 있다고. 민준이의 능력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태석이 여기까지 손을 뻗치다니. 그가 어떻게 수진과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민준이가 당신의 사진을 보고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몰래 찾아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김태석은 단순히 사업 경쟁자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 오랜 세월의 문턱에서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민준을 부르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파가 준호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젊은이, 내 아들의 능력은 양날의 검이라네. 보호해야 해.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하네. 어떤 진실인가요? 김태석이 숨기고 있는 어둠 말일세. 민준이는 그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수진이 민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가 하나예요. 제가 도울게요. 아빠라는 말에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어요. 함께 이겨내자. 그때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검은 차예요. 어떻게 여기를? 준호는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노파는 놀라움 없이 침착하게 뒷방을 가리켰어요. 비상구가 있다네. 서둘러야 해. 수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노파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 쪽을 바라보았어요. 난 그들을 막을게. 너희는 먼저 가. 안 돼요. 함께 가야 해요. 수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단호하게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희를 지킬 차례야. 가서 민준이를 안전하게 지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과 함께 뒷방으로 향했어요. 노파는 준호에게 작은 부적을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게. 도움이 될 거야. 준호는 부적을 받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 김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호, 나온 줄 알아. 이야기할 게 있어.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김태석이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 고급 정장을 입은 그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석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렇게 만나니 반갑군. 귀찮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야. 준호는 표정을 굳게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지? 이 늦은 시간에. 김태석은 준호의 어깨 너머로 집안을 힐끗 보더니 다시 준호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가족을 만나러 왔다고? 감동적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긴 지인 집이야. 김태석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두지. 이수진과 내 아들 박민준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태석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용건이 뭐야? 간단해. 미래 도시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 그러면 너희 가족의 비밀은 안전하게 지켜줄게. 준호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 사업상 제안이지. 내 아들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세상이 알게 된다면 어떨까? 과학자들, 정부 기관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생각해봤어? 준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김태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화살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김태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만년필이었어요. 사실은 김태석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너의 물건을 통해 과거를 본다는 능력. 꽤 유용하지 않아? 내 아들이 내 물건을 만졌을 때 나도 알아차렸어. 준호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태석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의미는 당신도 같은 능력이 있는 건가? 김태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닮았어, 준호야. 나도 이 힘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내 아들처럼 강하진 않아. 그래서 더 탐나는 거야. 갑자기 집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달려갔어요. 뒷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또 다른 경호원이 수진과 민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 손 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온 경호원이 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김태석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역시 가족이 있으면 약점이 생기지. 너무 쉽게 걸려들었어. 김태석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인했어요. 김태석이 손을 뻗어 민준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수진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어요. 그가 김태석의 손을 잡자 김태석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마치 어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보여요. 어둠 속에서 한 모든 일들이. 김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을 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은 보았어요. 김태석의 숨겨진 비밀을, 그가 저지른 범죄들을. 내 엄마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겠군. 위험한 놈이야. 김태석이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데려가. 안 돼. 준호가 소리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호원들에게 꽉 붙잡혀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파가 나타나 김태석을 향해 무언가를 뿌렸습니다. 연기 같은 것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경호원들이 기침을 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망쳐요. 지금이야. 노파가 외쳤습니다. 연기 속에서 준호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경호원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재빨리 수진과 민준에게 달려갔어요. 수진도 이미 경호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민준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노파가 비밀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집 뒤편에는 좁은 골목길이 있었어요. 노파는 수진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거라. 내가 그들을 막을 테니. 어머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걱정 말고 어서 가. 우리 가문의 힘을 믿어라. 준호는 수진과 민준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소동이 들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차가 보였습니다. 차에 타요, 빨리. 준호가 외쳤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랐고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확인하니 김태석과 경호원들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어머니가. 수진이 걱정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는 강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도로에 집중하며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달렸어요. 수진은 민준을 꼭 안고 있었고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김태석의 손을 잡았을 때 뭘 본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른스러웠어요. 그 사람,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땅을 빼앗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다치게 했어요. 준호와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석의 비밀이 생각보다 더 어두웠던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제 친구가 강원도에 별장이 있어요. 거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좋아. 일단 그곳으로 가자.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그들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적의 그림자가 집 안까지 스며든 밤, 준호는 모든 걸 잃을 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함께였으니까요. 새벽녘 차는 강원도의 울창한 숲속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의 번화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연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꽉 잡은 채 가끔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고
수진은 잠든 민준을 안고 있었어요. 곧 도착해요. 저 산길을 올라가면 돼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운전한 피로가 눈가에 묻어났지만 그의 정신은 또렷했어요. 12해 만에 수진을 다시 만났고 자신의 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함께 도망치고 있었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우선 안전한 곳에 도착하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침내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한 목조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담하지만 아늑해 보이는 집이었어요. 주변에 다른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은신처였죠. 친구가 잘 관리하고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쉴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주는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안전한 곳이야, 민준아. 잠시 여기서 지낼 거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소박하지만 아늑한 인테리어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2개의 침실이 있었어요. 준호는 짐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민준아, 저 방에서 좀 더 쉬는 게 어떨까?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정된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 준호와 수진만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이야기해 줄래?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민준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는지.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2해 전 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동시에 내 능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 그리고 꿈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우리 가족의 능력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거라고. 꿈에서? 누구에게? 내 할머니의 영혼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능력은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할머니는 이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고. 준호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연락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어. 우리의 비밀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김태석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수지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석이 그렇게 말했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가문 외에는. 그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민준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도 뭔가를 느꼈다고 했어. 수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니, 설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문의 전설에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다른 혈통의 사람이 우리의 능력을 탐내 빼앗으려 했다는 이야기. 그들은 우리의 피를 원했어요. 준호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피를 원했다고? 네. 우리의 피를 마시면 잠시 동안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대요. 하지만 영구적이진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피가 필요하죠. 그럼 김태석이 민준이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한 능력을 가진 민준이의 피를 원하는 거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도망칠 순 없어. 수진도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가문의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과거의 범죄를 밝히는 방법을요. 김태석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증거로 남길 수 있어요.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민준이의 능력으로. 네. 민준이가 물건을 만지면 과거를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의식을 통해 그 과거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영상처럼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반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돼? 우선 김태석과 관련된 물건이 필요해요. 그가 직접 만진 것. 준호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가 김태석에게서 받았던 명함이 있었어요. 이것만 있는데. 준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해요. 민준이가 이걸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민준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놀라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민준이 침대에서 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수진이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됐어? 수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쳤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숨겨진 상자를 찾아라라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숨겨진 상자.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가보가 있어요. 의식에 필요한 도구들이 들어있는. 그 상자는 어디 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 묻혀 있다고 했어요. 준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야겠네. 그 상자를 가져와야 해. 안 돼요. 위험해요. 수진이 외쳤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계속 도망치면 결국 잡힐 거야. 맞서 싸워야 해.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가 하나예요. 제가 도울게요. 준호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위험할 거야. 내가 여기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게 좋겠어. 아니에요. 꿈에서 봤어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민준의 능력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함께 가요. 수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준비해야 해요. 김태석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숨겨진 동굴 같은 장소에서 가족의 힘과 지혜가 모여 반격의 칼을 벼렸습니다. 반전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이제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차는 다시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운전에 집중하며 가끔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뒷좌석의 민주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감지하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직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민준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해? 네. 하지만 우리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질 거예요. 김태석이 여러 사람을 배치해놨을 거예요. 수지는 걱정스럽게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면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겨진 상자를 찾아야 하고 김태석의 약점을 알아내야 해. 계속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의식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적어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자. 일단 노파의 집에 가서 상자를 찾고 그 다음에는 김태석의 사무실로 가는 거야. 아빠, 김태석의 사무실에 갈 필요는 없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명함만으로도 충분해요. 의식을 하면 그와 연결된 모든 범죄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준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네. 제 꿈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서울 외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준호는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일단 노파의 집 근처까지만 차로 가고 나머지는 걸어서 가야 할 것 같아. 김태석이 집을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제가 먼저 가볼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덜 눈에 띌 테니까요. 안 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야 해. 서로를 보호할 수 있어. 그들은 다시 차에 올라 노파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나머지 길은 걸어가기로 했어요. 준호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수지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민주는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게 책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이쪽이에요. 수진이 작은 골목길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노파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준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집 앞에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경계를 하고 있군.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가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집을 크게 돌아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노파의 집 마당이 보였어요. 마당은 조용했고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수진이 감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먼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수진과 민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수진이 민준을 도와 담장을 넘었고 곧 세 사람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실까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집안은 조용해 보여.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땅을 살폈어요. 여기에요. 나무 뿌리 사이에 흙이 다른 곳이 있어요. 준호는 주변에서 작은 삽 같은 것을 찾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정원 도구가 있었어요. 그는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한 물체가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는 더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고 곧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지만 놀랍게도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이거예요. 수진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상자를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하며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집 안에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들이 아직 근처에 있다.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와 민준도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잘 왔다, 우리 아이야. 내 꿈에 내가 오는 것을 봤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견딜만하지. 노파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자를 찾았구나. 잘했다. 준호는 상자를 노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김태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위험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어요. 김태석의 사람들이 뒤져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노파는 소파에 앉았고 준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상자 안에는 우리 가문의 비밀이 담겨 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도구들이지. 노파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주문서와 특이한 모양의 크리스탈, 그리고 작은 병들이 있었어요. 민준아, 내가 이 의식을 주도해야 한다. 내 능력이 가장 강하니까.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파는 주문서를 펼쳤습니다. 이 주문을 읽으면서 김태석의 물건을 크리스탈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크리스탈이 그의 과거를 담아낼 것이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김태석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것만 있는데 충분할까요? 충분하다. 그가 직접 만진 것이니까. 그들은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병에서 가루를 꺼내 크리스탈 주위에 뿌렸고 노파는 민준에게 주문을 가르쳤어요. 준호는 창문으로 밖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준비됐니? 노파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크리스탈 앞에 앉아 김태석의 명함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읊기 시작했어요. 주문을 외우는 순간 크리스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빛이었어요. 민준의 눈도 같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민준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해야 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크리스탈의 빛이 점점 강해졌고 그 안에 이미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김태석의 범죄 현장들이었습니다. 토지 강탈, 뇌물수수, 협박, 심지어는 살인 현장까지 보였어요. 이런, 준호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크리스탈의 빛이 순간적으로 강해졌다가 사라졌어요. 민준아, 수진이 달려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거야. 노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식이 그의 힘을 많이 소모시켰어. 준호는 크리스탈을 살폈습니다. 빛은 사라졌지만 크리스탈 안에 희미한 이미지들이 남아 있었어요. 성공한 건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성공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더 많은 증거를 담아내려 했지만 그의 몸이 견디지 못한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눈을 떠봐. 제발. 민준이 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더 많이 담아내려고 했는데. 괜찮아, 내가 잘했어. 준호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살폈어요. 검은 세단 세대가 집 앞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석이다. 준호가 외쳤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수지는 민준을 안아 일으켰고 노파는 상자와 크리스탈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뒷문으로 향했어요. 노파님 함께 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너무 늙었어. 너희를 지연시킬 뿐이야. 내가 그들을 잠시 막을 테니 너희는 빨리 도망쳐. 하지만 할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말거라. 난 쉽게 죽지 않아. 노파가 미소 지었습니다. 상자와 크리스탈을 안전하게 지켜. 그리고 증거를 공개해. 그게 우리가 김태석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야.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노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꼭 돌아올게요. 노파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기억해. 가족의 힘은 어떤 어둠보다 강하단다. 준호는 수진과 민준을 데리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앞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적의 그림자가 집 안까지 스며든 밤, 준호는 모든 걸 잃을 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김태석의 약점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서울 시내 한복판, 준호는 마지막 안전한 장소를 찾아 차를 몰았습니다. 수지는 뒷좌석에서 민준을 안고 있었어요. 민준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간간히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을 통한 의식이 그의 몸에 큰 부담을 준 것이 분명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
지금 그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수진과 민준을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 변호사님 계신가요? 준호가 리셉션에서 물었습니다. 곧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상황이 좀 복잡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최 변호사는 준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이분은 누구지? 최 변호사가 수진과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가족이야. 준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사무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석의 위협, 민준의 능력, 그리고 크리스탈에 담긴 증거에 대해 말했어요. 최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크리스탈을 보자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안에 정말 김태석의 범죄 증거가 있다고?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직접 봤어. 토지 강탈, 뇌물수수, 심지어 살인까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꺼내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그녀는 상자에서 또 다른 주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크리스탈의 내용을 영상으로 추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도움이 필요해요.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좀 더 나아 보였어요. 할 수 있어요. 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면서 준비해. 내가 검찰에 연락해 볼게. 내가 아는 검사가 김태석을 오래전부터 조사해왔거든. 준호는 고마움의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 최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김태석이 너희를 찾고 있다면 여기도 오래 안전하지 않을 거야.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검찰청으로 가는 게 좋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아까 의식에서 많이 지쳐 보였는데.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있어요. 가족의 힘을 합치면 의식이 더 강해져요.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하면 민준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상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꺼내 준비했고 민준은 잠시 눈을 감고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검찰과 연락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검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김태석에 대한 정보라면 어떤 것이든 관심 있대. 좋아, 이제 시작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주위에 둥글게 앉았습니다. 가운데에는 크리스탈이 놓여 있었어요. 수지는 주문서를 펼쳤고 민주는 크리스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도 손을 크리스탈에 올려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각자 크리스탈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이 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점점 크리스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자 크리스탈의 빛이 폭발적으로 강해졌어요.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크리스탈에서 빛의 줄기가 뻗어나와 벽에 영상을 투사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김태석의 범죄 장면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을 협박하는 장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지적한 감독관을 해치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이건 최 변호사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야. 의식이 계속되자 민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괜찮니?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민준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힘을 민준에게 전하려는 듯 크리스탈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더 강하게 크리스탈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 민준아. 힘을 내.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끝까지 의식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영상으로 추출되었을 때 크리스탈의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었어요. 성공했어. 수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지친 모습으로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준호는 민준을 안아주었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 아들. 내가 해냈어. 최 변호사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검사에게 보여주면 김태석은 끝장이야. 그들은 서둘러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아는 윤 검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상 증거를 본 윤 검사의 표정은 진지해졌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김태석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윤 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장소들을 실제로 조사해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물리적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그 장소들을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윤 검사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기 복잡합니다.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윤 검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태석이 여러분을 찾고 있다면 위험할 테니까요. 그들은 검찰청 내의 안전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윤 검사는 신속하게 수사팀을 꾸렸고 민준의 안내에 따라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수시간이 지난 후 윤 검사가 기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현장에서 실제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토지 계약서의 원본, 뇌물 거래 기록, 심지어 살인 현장의 DNA 증거까지. 준호와 수진은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검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김태석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금 수사관들이 그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갑작스러운 소동이 들렸습니다. 윤 검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윤 검사입니다. 뭐라고요? 김태석이 어디예요? 윤 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준호에게 말했어요. 김태석이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준호는 수진과 민준을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부 정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곳은 검찰청입니다. 그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윤 검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김태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몇몇 형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군. 김태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태석 씨,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윤 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혐의로요? 김태석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토지 강탈, 뇌물수수, 살인 혐의입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태석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증거라는 게 이 아이의 초능력으로 얻은 것 아닌가요? 김태석이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증거가 인정될까요? 윤 검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것은 물리적 증거입니다.
당신의 범죄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것들이죠. 김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병이었습니다. 이것 알아요? 이 아이의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특별한 힘을 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모두 물러나세요. 윤 검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모두가 기침을 하며 눈을 가렸어요. 혼란 속에서 김태석이 민준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의 피가 필요해. 김태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준호가 소리치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준호는 김태석을 밀쳐냈고 둘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김태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면 너희도 이길 수 없어. 칼이 준호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달려와 김태석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의 눈에서 강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범죄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볼 거예요. 민준의 손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김태석의 범죄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선명하게 벽에 투사되었어요. 김태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검은 연기가 걷히기 시작했고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석,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석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숨겨진 동굴 같은 장소에서 가족의 힘과 지혜가 모여 반격의 칼을 벼렸습니다. 반전의 순간이 왔고 정의가 승리했어요. 그들은 함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봄이 찾아온 서울의 아침, 햇살이 준호의 새집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준호는 가끔 악몽에서 깨어나 자신이 정말 이곳에 있는지 확인하곤 했어요. 오늘도 그는 일찍 일어나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자? 수진이 뒤에서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관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좋은 의미로.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서는 민준이 일찍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12살이 된 민준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늘이 재판 선고일이지?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최 변호사 말로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라.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김태석의 재판은 4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물리적 증거들, 그리고 민준이 보여준 영상들은 모두 법정에서 인정받았어요. 민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제공한 정보로 찾아낸 증거들은 모두 유효했습니다. 민준아, 아침 먹을 시간이야. 수진이 창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민준은 자전거를 세우고 집 안으로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 할머니 뵈러 가는 날이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래, 오후에 가기로 했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노파는 김태석의 습격 이후 병원에 입원했었지만 이제는 회복되어 시골의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노파를 방문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 도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그의 회사는 더욱 번창했어요. 하지만 이제 준호에게는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죠. 오늘 일찍 끝내고 올게. 함께 할머니께 가자. 준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수진이 준호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에서 잘 지내. 방과 후에 데리러 갈게. 네, 아빠. 민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집을 나선 후
수지는 민준의 등교 준비를 도왔습니다. 민준은 이제 평범한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의 능력은 여전히 특별했어요. 다만 이제는 그 능력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꿈에서 이상한 걸 봐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떤 꿈이니? 수진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저랑 비슷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파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만이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할머니께 가서 이야기해보자. 할머니가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 가방을 메었습니다. 수지는 아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오후 방문을 준비했어요. 오후 법원에서 준호는 김태석의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고인 김태석, 일어서십시오. 김태석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지친 중년 남성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태석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토지 강탈, 뇌물수수, 살인교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민준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는 민준을 안아들었습니다. 어땠어? 오늘 학교는? 재밌었어요. 과학 시간에 실험도 했고 친구들이랑 축구도 했어요. 준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 감사했어요. 이제 엄마 만나러 가자. 할머니께 가야지.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수진과 합류한 후 함께 노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노파는 이미 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구나. 노파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준이 가장 먼저 달려가 노파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노파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단다. 우리 민준아. 준호와 수진도 노파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태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30년 형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할머니, 제가 꿈에서 봤어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파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맞다. 너만 특별한 게 아니란다. 우리 가문 말고도 다른 혈통의 사람들도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들도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마도 그럴 거야. 내가 꿈에서 그들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란다.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렴. 그날 저녁 그들은 노파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준호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12해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마당으로 나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신기해서.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 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이 준호의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가족을 다시 찾게 해줘서. 마당에서 민준이 노파와 함께 별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4년 후 한강변의 새 아파트에서 준호와 수진의 가족은 더욱 커졌습니다. 둘째 딸 민서가 태어난 것이죠. 이제 4살이 된 민서는 형 민준을 따라다니며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민준아, 나도 자전거 태워줘. 민서가 졸랐습니다. 16살이 된 민준은 이제 훌쩍 자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민서야. 하지만 안전하게 타야 해, 알았지? 민준이 동생을 자전거 안장에 태웠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발코니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 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민준이 민서를 태운 자전거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멀리서 노파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준호의 삶은 새로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유산이 이제는 영원한 유대로 변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준호에게는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민서야,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이 진짜 시작이야. 준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무적일 거예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유대는 어떤 폭풍 우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준호와 수진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이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은 가장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